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제재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이거 뉴스 브리핑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니입니다. 엔서입니다. 네, 오늘 또 뉴스 브리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에 경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어쨌든 그 설명도 같이 녹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황제라고도 불리우는 JP모건의 회장. JP모건은 깜짝아, 나 JP모건이라는 줄 알고 아직 살아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의 인터뷰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제이미? 알지. 아는 사람이면 밥 한 번만 먹어봐요. 우리 한 끼만 사달라 해라. 오케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흔하디 흔한 비관론입니다.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범례가 낙관론을 들고 오는 거 봤어요?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이 다이먼 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23년 10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에서 한 5.5% 됩니다. 왜 이렇게 높아? 미국은 훨씬 높지. 근데 이것도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씩 스텝을 줄여가고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이제 전망이 많아요. 지금 이 인터뷰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미국이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뭐라 하면서 금리를 엄청난 폭으로 올리다가 최근에 이 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금리를 올리고는 있는데 그 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증권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나 보다. 이제 어느 정도 동결될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내려오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낙관론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인터뷰인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구만. 그래서 이 회장은 뭐라 그랬냐? 7%가 넘는 고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아이고. 이게 그 기준금리가 7%라는 얘기는 시중금리는 그치, 두 배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중에 있는 대출금리는 뭐 거의 10%에서 15%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대출한 사람들 뭐 됐네? 여기 대출한 사람 있지 않아요? 있는 것 같은데? 있지. 괜찮아요, 요즘? 조용히 해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뒤에 이제 저의 사견도 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7%대 금리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괴리가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7% 얘기한 적도 없고 그쵸. 많은 전문가들도 7% 얘기한 적도 없지만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회장은 지금 뭔가 금리가 내려갈 유인이 아무것도 없다. 안 좋은 일만 가득하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저성장과 고금리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먼 회장이 얘기한 잠재적 폭풍, 그러니까 왜 앞으로 더 어려워지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 미국 얘기지만 무려 33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의 부담. 33조 달러? 33조가 아니라 달러. 33조 달러.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포함한 이 국제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공급망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났죠. 사실 한국이 힘든 이유도 중국과의 마찰 때문도 많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대중무역이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GDP에 손상을 입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이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해결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이죠. 이게 얼마나 없어 보이냐면 지금 좀 있으면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공화당이 돼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민주당이 돼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경제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는 걸 설명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경제가 나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물가를 좀 내리는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거랑 완전히 반대로 성장도 안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생겼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오일 쇼크 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 원유 가격으로 인해서 연동되는 물류 비용, 인건 비용, 아니면 에너지 비용 이런 게 다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 오르는데 성장은 더딘 거예요. 성장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성장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갑자기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뭐 짜잔 하고 해결사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했죠. 그게 한 번 더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IMF 때 한 번 겪었어요. IMF 때 그때 금리 이게 부모님 세대는 기억할 거예요. 예금 금리가 한 17% 됐죠. 와. 1,000만 원을 넣으면 170만 원이 나와? 1년에. 아, 1년에. 아, 그러면은 1억 2천을 넣으면 매달 170이 떨어지는 개념인 거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더 높은 데는 20%가 넘는 데도 있었는데 그때 금리가 높았다고 해서 한국이 잘 나갔느냐? 전혀 아니죠. IMF 시절이면 한국이 성장률이 기어다닐 때이기 때문에 다 울고 있었을 성장을 때지. 하긴 했어요? 못했지. 역성장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인데 지금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대비는 어떻게 해요? 뭐 돈을 모아놔야 돼? 달러를 좀 사놓으면 그거 준비했죠 오늘? 아니 뭐 대비는 여러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상 뭐 개개인이 대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거시 경제가 어떡해? 흔들리는데. 뭐 이대로 죽으라는 거야? 아 뭐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는 거. 특히 변동금리로. 뭐 그런 거 이제 지는 고정받았다고 아주 그냥. 지금 잘 대비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금리도 오르잖아요. 저성장하고 지금 이게 결국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에 대한 좀 비판 같은 걸 좀 했어요.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도 물론 양적 완화를 해서 엄청나게 이 자산을 풀어 헤쳤지만 사실상 닷컴 버블 2000년 좀 전후로 해서 터졌던 닷컴 버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 정부에서 뭔가 자산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 푼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민간에 있는 채권을 정부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정부가 다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신기하게 모두가 다 얘기했어요. 모두가 그런 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제끼면 물가 상승이 온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을 포함해서 아무리 풀었지만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풀었지만 물가 상승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몇백 년에 걸쳐 공부했던 혹은 알아냈던 그거는 금리가 낮아지고 양적 완화와 같이 이 돈을 개개인의 주머니에 꽂아주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근데 왜 물가가 안 오르지? 혹시 우리가 이 화폐 이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고려해도 너무 반응이 안 온다? 시간차를 고려하더라도 코로나가 20년에 터졌다고 하면은 2008년부터 돈을 엄청나게 푼 건데 12년을 푼 건데 물가가 안 오르네. 비슷하게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뭐 10년이 뭐야? 지금 30년 돼 가는데 돈을 계속 풀어. 거기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양적 완화란 표현을 안 써요. 그냥 그게 이제 표준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도 생각보다 뭐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나 보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축 통화는 마음껏 뽑아도 되나 봐. 이런 이론들도 나왔어요. 뭐야 지금 몇백 년 전 최근 얘기 맞아요? 최근 얘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는 원하는 대로 뽑으면 안 되지만 미국 달러나 일본의 엔화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좀 기축 통화의 반열에 있는 통화들은 원하는 만큼 뽑아도 별로 타격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진짜 그 경제학자들도? 진짜로. 너무 반응이 안 오니까. 12년, 13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 터지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어요. 더 풀었죠. 그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코로나 터지고 2년 동안 풀은 달러가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서 코로나 전까지 푼 달러보다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리얼 이거는. 오피셜이에요? 이거 리얼이에요. 오 대박이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박이다. 갑자기 정말 폭풍같이 그래프가 하늘을 뚫거든요. 근데도 우리 코로나 20년, 21년 생각해보면 물가가 안 올랐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2008년부터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코로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터졌을 때 국가가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풀어야 한다. 얼만큼? 셀 수 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역풍을 맞고 있다. 뭐 됐네? 리얼 뭐 됐네 우리?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니까 거의 15년을 푼 달러의 역풍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다. 달러는 지들이 푸는데 왜 우리가 맞냐고. 근데 미국도 지금 상황이 좋진 않아요. 미국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왜 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해보면 그 많은 돈을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악유가 있는 거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꽂아줘 봤자 그게 일부에게 쏠려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돈을 꽂아주면 뭔가 이 통화가 국민들 사이에서 잘 통용되면서 모두가 윤택해질 것 같지만 그게 대기업 같은 그 하마 기업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푼 달러들 다 지금 세계 부자 순위로 갔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 없이 그냥 서민들은 그냥 서민대로 계속 살아가고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애플이 최초로 1조 달러 기업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던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조 달러 넘은 기업이 7개가 넘어요. 아이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물가 상승은 이미 오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물 시장에 왜 오지 않았냐? 대량 생산과 같은 기술의 발달, 혹은 오펙과 같은 그런 연합체의 저렴한 공급, 혹은 러시아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가스를 독일에 줬다든지 그런 기술의 진보와 정치와 외교로 꾸역꾸역 버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전 혹은 뭐 코로나 뭐든 간에 미중 무역 갈등 뭐든 간에 그 톱니바퀴 하나가 짱 하고 나가는 순간 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오르네? 이래도 안 오르네? 이래도 안 오르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터지고 러시아 가스관 중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터지면서 우리가 그 모든 달러 혹은 뭐 지금 금융이 확 풀렸던 그 역풍을 지금 맞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 회장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서서히 축소시키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기존에 풀어놨던 달러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이 2008년 이후 한 15년 동안 테이퍼링이라고 할 만큼 긴축적인 재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미국이 뭐 나빠서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어 보였거든. 뭐 안 오르니까 물가 안 오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오는 거죠. 오펙도 미국과 등져서 석유 가격 미친 듯이 오르죠. 가스 뭐 유럽은 지금 뭐 가스 못 구해서 난리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식량 공급 완전 망가졌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 싸우면서 반도체 포함한 이런 회로기판을 포함한 이런 이제 디지털 쌀이라고 표현하는 반도체 회로판 다 난리 났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와 외교와 뭐 아니면 저렴한 노동력이나 이런 걸로 꾸역꾸역 막아놨던 이 물가 상승이 한 번에 다 폭발하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가 오겠냐. 지금 시중에 풀린 달러 걷어들이기 전까진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요. 코로나 터지고 한 2, 3년 동안 푼 달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지금까지 푼 달러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 테이퍼링해서 언제 수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머스크의 재산이 반토막이 낼 때까지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그게 자산 가치가 오른 거니까. 근데 머스크 같은 그런 한쪽으로 돈이 쏠려 있는 그 부자들, 그 자산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한 절반으로 내려올 때까지 테이퍼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 동안에 개개인의 국민의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이후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라고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JP 모건이니까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 근데 하여간 반등할 만한 요인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전 없애고 없었던 일로 하고 야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 중국 너도 나대지 말고 우리 빨리 값싼 노동력과 기술 진보로 다시 공급 시장을 안정화해야 되라는 전 지구적인 컨센서스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가 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빨리 걔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푸틴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아, 그 결론이 뭐. 그렇게 나나요? 근데 사실 뭐 스트롱맨이 죽으면 오히려 혼란이 오는 경우도 많죠. 역사적으로. 푸틴은 죽어도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안 죽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죽었을 때 혼란함과 살아있을 때 혼란함의 경중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견을 좀 밝힌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대출을 땡긴 입장에서 고정금리라면서요. 근데 이게 고정금리라는 것도 이게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시기에 죄송한데 예금 동결하겠습니다. 은행에 맡기신 돈 못 찾아갑니다. 라고 한 적도 있어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 대출이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네네. 정부에서 이 금리로 빌려드릴게요라고 1%대로 쫙 풀었는데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비슷하게 제가 고정금리 받았는데 고정금리 없습니다. 이러다 은행 다 망합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힘이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도 조심스럽고 좀 긴밀히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살았던 한 2021년 정도까지 살았던 그 저금리 시대는 제가 보기엔 우리 생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호시절이었다. 호시절이 아니고 환상 같은 시절이었어요. 거의 신기루로 사라진. 어떻게 그랬지? 약간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정말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채로 쌓은 탑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뭐 건설사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PF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대출이죠. 그쵸? 사실상. 그래서 대출로 쌓은 탑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대출로 쌓은 가장 큰 탑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아파트죠. 너네 집? 그렇죠. 저도 지금 탑을 아이고. 몇 억어치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주택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집값은 안 떨어져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대비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번에는 저금리 시대 다시는 안 오고 고금리는 더 멀리 간다. 라는 이 JP 모건의 회장님의 인터뷰로 지금의 세계 정세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좀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이러다 다 죽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